의사의 반랑. 골고루 먹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사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과도한 동물성 식사입니다. 고기나 생선, 우유를 먹는 이유는 힘을 내고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품을 예전보다 많이 먹으면서 한국인의 평균 신장이 커졌다고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영양 섭취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명절, 제사 때나 복날에 동물성 식사를 통해 영양 부족을 보충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매 끼니 밥을 챙겨 먹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매 끼니 밥을 먹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야 한다는 명목하에 매일 매 끼니 동물성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더 심합니다. 밥상에 고기 한 점, 생선구이 한 토막, 가공햄 등이 올라오지 않으면 반찬 투정하기 일쑤입니다. 이는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가 자식을 건강하고 크게 키우기 위해선 동물성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 믿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젖을 떼고 음식물을 섭취하기 시작하는 첫 관문인 이유식을 만드는 요리책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동물성 식품을 이용한 이유식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의사들도 아이들의 발육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 경험이 없는 초보 어머니들은 열심히 고기 국물을 내서 이유식을 만들고 닭가슴살을 잘게 찢고 아이들의 오물거리는 입에 틈틈이 치즈 조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이 빨라지는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키는 커지고 있지만 몸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3살의 나이에 키가 174cm 되는 여학생이 류마티즘 관절염 판정을 받고 약을 먹다가 진료실에 찾아오는 경우나 11살 때 생리를 시작하는 여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상은 지나친 동물성 식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빨리 크는 만큼 빨리 노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류마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학생은 여태껏 하루에 1리터의 우유를 물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했을 때 무척 실망하며 그게 제일 힘들 것 같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돌이 지나면서 젖을 떼는 이유기를 이 학생은 청소년기에 맞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도한 동물성 식사는 왜 문제가 될까요? 동물성 식사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배출시키기 위해 우리 몸은 노력하는데 이때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진물이 나고 설사를 나는 등의 염증 반응을 보이다가 심해지면 궤양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전 국민의 10% 이상인 약 500만 명이 당뇨병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거의 전염병 수준으로 번져가고 있는 당뇨병 또한 여러 이유들 중 하나로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면서 노폐물이 많이 생겨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하기 위해 자주 섭취했던 동물성 식사가 오히려 증상을 만들고 질병을 만들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주 동물성 식사를 해왔겠습니까? 불과 20에서 30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절 혹은 생일날에나 귀하게 구한 고기 한 덩어리에 물을 붓고 채소를 넣어 많은 가족이 고깃국으로 맛을 보고 특별한 날 아침부터 푸드덕거리는 닭을 잡아 물을 끓이고 털을 뽑는 한나절의 소란 끝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닭고기였습니다.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양도 풍족하지 않게 먹었던 육식을 요즘엔 거의 매일 먹고 있습니다. 고기, 생선, 우유, 달걀, 멸치, 젓갈 등과 그 가공품까지 생각하면
하루도 동물성 음식을 안 먹는 날 없이 살아가는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회식이라 고기 먹고, 오늘은 복날이라 삼계탕에 보신탕으로, 오늘은 왠지 피곤하고 기운이 딸려 이름난 고깃집 찾아가면서 우리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매일 먹는 식사에서 충분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좋은 식사를 했어도 힘이 나지 않는데 이럴 때 빨리 힘을 내게 해주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빵 같은 밀가루 가공 음식이나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 음료수 등의 부드럽고 달콤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식사를 마친 뒤에도 후식으로 과일 등을 과도하게 먹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당분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시 피곤함을 잊게 하면서 힘을 내게 하지만 당분 섭취의 위험은 바로 저혈당증에 있습니다. 빠르게 상승한 혈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지나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고,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빨리 떨어뜨리는데 이때 우리 몸의 뇌 기능에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식사한 지 2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벌써 배가 고파오면서 손을 떨기도 하고 초조해지고, 심한 경우 머리가 텅 빈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식은땀을 흘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한 성격도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최근 늘어가는 진단명 중에 공황장애란 병이 있는데 이 공황장애도 바로 저혈당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당분 섭취는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장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이는 주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누수 증후군과 같은 현상을 만듭니다. 그 결과 노폐물들이 체내로 들어와 온갖 질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동물성 식사와 과도한 당분 섭취, 두 가지 식습관만 바꿔줘도 불치병이 난치병이었던 만성 염증성 질환이 완치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던 때는 먹거리가 자연에 가깝고 계절에 맞는 재료가 전부였던 과거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골고루 먹어야 할 때가 아니라 깐깐하게 따져가며 가공되는 과정에서 어떤 해로운 것이 들어가는지 살펴야 할 때인 현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빨리 힘을 내려면 달콤한 것을 먹어야 한다. 앞장에서 잠시 언급했던 과도한 당분 섭취의 주 원인은 설탕일 겁니다. 설탕의 역사를 살펴보면 200여 년 전 유럽인들이 사탕수수를 정제하여 설탕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설탕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사탕수수 재배를 더 많이 하기를 원했지만 사탕수수가 자라는 지역이 적도 지방이다 보니 자신들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며 농장에서 일을 시켜 보다 싼 값에 설탕을 만든 뒤
유럽 본토의 파라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설탕의 역사는 노예제도와 함께 하는 피해 역사인 셈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인들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식민지를 반환하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노예제를 통해 돈을 벌어들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현대 의학이 가장 발달하고 또 이끌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간 의료비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건강 수명도 높지 않아서 정치가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데 여기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미국의 의료비 지출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설탕 소비량 또한 세계 최고인 것을 유추해봐도 설탕이 얼마나 건강과 밀접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해방 후 미국의 의료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 길이를 따라 현재 우리나라 의학은 미국식 의학이 주도하게 됐는데요. 열사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있다는 점과 함께 미국에 가서 현대의학을 배우려 했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권 나라들이 더 장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내의 통계를 봐도 수많은 인종 중에서 아시아계 인종들이 더 장수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시아계 인종들의 유전자가 장수 유전자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식생활 습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인들이 주로 먹어왔던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우리 인간에게 훨씬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다른 건강 상태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즉,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건강한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하지만 자꾸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금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해 에너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힘이 생기지 않다 보니 당분 섭취에 탐닉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충분한 에너지가 생긴다면 설탕을 멀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입맛이고 습관입니다. 온 국민이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모든 요리에 설탕이나 감미료를 넣고 새콤달콤한 음식을 맛있다고 먹어댄다 보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진료실을 찾는 분들에게 처음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식사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설탕의 위험에 대해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당장 집에 가서 찬장과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설탕은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다 버려야 한다고 꼭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어머니들은 우린 설탕을 잘 안 쓴다고 대답하시는데 집안에 매실 원액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해마다 직접 만들어 쓴다고 대답합니다. 요즘 봄이 되면 나타나는 진풍경 중 하나가 마트마다 설탕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김잘초에 김장을 담그는 것이 우리나라의 절기 행사이듯 매실이 나오는 때가 되면 집집마다 매실을 설탕에 절이는 것이 꼭 해야 할 일이 되고 있습니다. 매실뿐 아니라 효소라는 미명 하에 산야초와 복분자, 오미자 등 다양한 재료로 설탕 절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실 원액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매실과 설탕을 1:1의 비율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매실 원액도 예전에는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음식인 우메보시 또한 매실을 소금에 절였다가 꺼내어 말린 다음 차두기 잎으로 물을 들여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설탕으로 매실을 담가 만들어 먹었나요? 옛날에 비상, 상비약으로 매실을 사용했다면 그 방법은 매실을 말려서 약재로 쓰거나 달여서 사용했던 것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설탕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집안에 있으면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몇 배 이상으로 치료비가 들 뿐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몸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과일은 많이 먹어야 한다. 의과대학 시절 예방의학 시간에 배운 내용 가운데 아직까지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지역에서 풍토병 같은 병이 유행하여 역학조사를 해보니 그 지역 사람들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지 못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공급했더니 질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주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병이 생길 수 있고 건강할 수 없으며 올바른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 전문가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꼭 먹어야 하고 또 많이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음식을 그렇게 매일 몇 끼니마다 꼭 먹어야만 할까요? 40에서 50년 전에는 지금처럼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채소와 과일을 유통시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음식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주로 더운 계절에 생산되므로 날이 추울 때나 추운 지방 사람들은 먹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의 생산과 유통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서 특정 질병이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덥건 춥건 시장에 가면 항상 채소와 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들로도 부족해 먼 나라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과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생각에 자주 또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갈아서 또는 즙을 내어 먹습니다.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먹는 과일은 되레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곡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은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만 과일은 부드럽고 달콤하여 빨리 체내에 흡수되어 그만큼 빨리 혈당을 높였다가 빨리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현대인들이 과일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오랫동안 앉아서 천천히 식사를 하기보단 빨리 먹고 빨리 힘을 내주는 음식을 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빨리 힘을 내게 해주는 음식이 몸에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과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장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두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대장의 염증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과일을 먹으면 바로 혈변이 나오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장을 가진 사람들도 과일을 많이 먹으면 변이 풀리고 묽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런 질병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과일이나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어왔던 습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 과일을 줄이거나 당분간은 완전히 끊어물 것을 권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무척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까지는 부드럽고 먹기 좋은 과일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다가 이런 공급 라인을 차단하고 새로운 에너지 대사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 사이에 약간의 공백기가 생기면서 무기력감과 집중력 장애, 어지럼증과 짜증을 내는 저혈당증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과일만 끊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이 시간이 환자 본인에겐 힘들겠지만 그동안 무엇을 잘못해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일은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마음껏 많이 먹어도 좋다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을 해왔던 사람들에게서도 뇌졸중이나 암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인은 무엇을 잘못해왔는지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채식을 했지만 췌장암으로 힘들어했고 결국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잡스를 기리는 영화를 만들 때 잡스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잡스처럼 견과류와 과일 위주로 식사를 했다가 췌장에 무리가 와서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과일은 결코 주식이 될 수 없습니다. 싱겁게 먹어야 한다? 건강식 하면 누구나 저염식을 이야기합니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쥐를 가지고 한 실험에서 염화나트륨을 많이 먹은 쥐에게 병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짜게 먹는 사람과 싱겁게 먹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 짜게 먹는 사람들에게서 대사, 증후군이 더 많이 생겼다는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에 사용된 소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소금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물질인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부터 소금이 염화나트륨이 되었을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인간의 역사에는 항상 소금이 함께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생명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물질이면서 소금 없이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간이 된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누구나 똑같습니다. 또 로마 제국 시절에 군인들이 받은 급여는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풍족하게 생산되지 못한 까닭에 귀하게 취급되었고, 그래서 국가가 전매제대로 관리하던 소금을 군인들에게 나누어주면 군인들은 다른 재화와 교환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죽었던 물건과도 바꿀 정도로 효용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급여라는 이 뜻의 셀러리는 소금인 썰토가 어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항상 소금을 곁에 두고 살아왔는데 왜 현대에서는 소금을 질병의 원인으로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정제염인 염화나트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하기 어려운 자연염에 비해 깨끗하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정제염이 20세기에 나타나면서 소금은 염화나트륨으로 통하게 됐고, 이런 화학물인 정제염을 먹다 보니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2011년 11월 미국 고혈압 저널에는 음식을 싱겁게 먹었을 때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일부러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압을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외 건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문맥이 약간 어색합니다. 도리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고 동맥경화가 촉진되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로는 싱겁게 먹는 것과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것에 명확한 기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만, 바로 이런 연관은 우리 몸의 소화와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금 없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좋은 음식이라고 여기는 생채 소화, 덜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먹다 보면 메스꺼리고 느끼하게 느껴지면서 토하고 싶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간을 맞추지 못하면 맛을 못 느끼게 되고 실제로 소화도 되지 않아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힘을 내는 음식에 탐닉하게 되고 이런 음식은 혈당의 상승과 함께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때문에 채식을 하는데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싱겁게 먹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병이 생겼을 때에는 균형이 깨진 것이므로 처음에는 소금 먹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금을 먹어도 하루에 섭취하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처음 소금을 입에 넣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짜다면서 뱉어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소금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소금의 맛을 느낄 만큼 입맛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부턴 단 것이 싫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얼마나 단 음식이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식당밥이 너무 달다는 것을 느껴야만 식습관이 바뀌고 그럴 때 몸은 변합니다. 결국 질병의 치유는 맛있게 느껴졌던 맛의 기호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싱겁게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게 먹게 되고 그럼으로써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에 널리 퍼져 있는 고혈압을 비롯하여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인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모두 소금 부족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소금 섭취를 통해 올바른 입맛을 길들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질병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식이 건강식이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건강식으로 생식을 권하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생식 가루도 있고 생식환 형태로도 나오고 이런 제품이 아니어도 채소와 과일을 생으로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음식이 필수적이고 생식을 먹어야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생채소나 생과일은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에서 생식을 할 수 있는 계절은 따로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봄나물이 나올 때나 더운 여름, 가을에 수확하는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계절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은 그 시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분으로 되어 있어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만큼 더운 날씨에는 몸을 차게 식혀주는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식을 더운 날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과거엔 추운 날에는 생식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채소와 생과일 상태로는 보관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지금은 냉장고 덕분에 가능해졌을 뿐이니 이런 생식의 형태로 사시사철 먹게 된 것은 몇십 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생식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했을까요?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를 보면 생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채소를 먹더라도 염장을 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들거나 된장국에 넣고 스프 형태로 끓여 먹거나 한번 데쳐서 소금이나 된장에 버무려 나물로 만들어 먹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생존과 밀접한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해야 했던 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더운 계절은 짧습니다. 사실은 더위보다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 더 절박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생채소로 쌈을 싸서 먹거나 오이, 풋고추 같은 것을 생으로 먹었겠지만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채소를 말리는 방법으로 부피를 줄이고 수분을 날려 저장하기 좋게 만들어 겨울을 준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싱싱한 채소가 나지 않는 데다 추운 외부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이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말린 채소들은 햇볕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 해가 짧은 겨울에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품고 있고 불리고 삶아서 나물로 만들어 먹을 때 소화되는 과정에서 장을 더 활발히 움직이게 하여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추위를 이기게 해준 가장 근본적인 생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면서 그 위에 드레싱해서 먹는 습관은 비교적 따뜻한 지중해 연안이나 육식을 많이 해온 서양 사람들의 음식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건강식으로 간주되다 보니 여름이든 겨울이든 생식으로 먹게 되는데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해왔던 생식이 되레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서양인들처럼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육식으로 인한 질병이 생기다 보니 생식을 하면서 도움을 얻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어디까지나 육식으로 인한 해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될 때 지속적으로 생식 위주로 하게 되면 몸에 힘이 없고 몸이 차가워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몸은 채소를 통해서는 절대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채소를 먹을 때 나물 형태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채소를 데쳐서 식이섬유를 부드럽게 하고 좀 더 소화력을 높일 수 있는 소금이나 소금으로 만든 장종류로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녹여내서 흡수될 수 있도록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지방을 첨가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달리 소, 염소 같은 초식동물들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풀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소화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방법은 식이섬유에 있는 영양분을 몸 안에 흡수하기 위해 위장에 넣었던 풀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씻고 또 씹어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에너지화하는 소화효소가 있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는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소화시킬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때문에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그냥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변의 양을 만들어주는 장에서 독소가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흡착하여 체외로 빼내는 효과 때문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이섬유는 에너지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채소를 식사 때 지나치게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봤는지를 이해하면 올바른 식사 형태의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18.